자,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요. 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요.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그 위험을 유발하는 것은 사업 위험도 있고 금융 위험도 있고 뭐 인플레 위험도 있고 유동성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위험 뭐 다양한 위험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러분 지문에서 나왔던 거는 인플레 위험, 사업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거 물어본 거죠. 인플레 위험에서 나온 건요. 대출 기간이 인플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에서 뭘로 대출해 줄 때 이걸로 대출해 주지만 인플레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게 되면 인플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2번 정도 인용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이거 부동산을 뭐 하는 과정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의 손실을 우리가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고가의 실물 자산이니까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화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제 바꿔준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험 안에 가게 되면요.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위험? 위치적인 위험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저조했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이제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차입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라니까 틀렸죠. 차입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겠어요? 금융 위험이죠. 부동산에 투자할 때요. 이게 지분하고 뭐로 돼 있을 때요? 저당으로 돼 있을 때 전액 자기 지분으로만 투자하면 이 위험은 없죠. 근데 뭐를 빌렸으면은 돈을 차입을 하면은 이제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금융 위험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재무적 위험, 금융 위험이 아니죠. 정부의 정책 등으로 해서 부동산 수익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법적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부동산 입지 선정의 실패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위험하면은 위치적인 위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하는 위험이니까 인플레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5번을 준 거겠죠.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위험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나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은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죠.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구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오로지 어디에만 의존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여기 무위험률 아시죠?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이라든가 정기예금 이자율에만 의존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어떻게 돼요? 크더라도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 사람은 오히려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라는 사람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뭐를 부담하게 되면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대처하죠.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투자자가 위험 중립적이라는 것은요.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 있죠.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죠.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는 어디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서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거나, 그죠? 또 하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죠.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뭐가 커지면요. 위험이 커지면 뭐를?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바로 뭐냐면 할인율이죠. 높여서.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큰 투자인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때 그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되지. 낮추지는 않겠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기억을 하시면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가면요.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해서 유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39번은 3번이 틀렸고요. 40번에 가시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의 개념 중에서 틀린 것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일수록 그 값이 커진다고 돼 있죠.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위험 회피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위험 할증률로 돼 있죠. 근데 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을 할 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이거를 반영할 게 없죠. 이 사람은 요것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할증률을 요구하지 않죠. 오히려 위험이 큰 걸 선호하는 사람이고 대가는 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은 뭐를? 할증률을 더하겠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 달라져요? 아니면 같아져요? 달라지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리겠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뭐를 계산할 때요. 투자 가치를 계산할 때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영구적으로 이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이거를 투자자의 뭐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할 때요. 분수식이 있으면 얘하고는 비례 관계가 되고요. 얘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수익이 커지면 얘가 일정할 때 수익이 커지면 가치가 커져요. 근데 수익이 일정할 때 얘가 커지면 가치는 작아지겠죠.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고요. 이게 10%일 때.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얘가 20%일 때. 이게 10%면은 얼마겠어요? 1억 나오겠죠. 20%면 5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동일한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뭐가 커질수록 할인율이 커질수록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고요.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하고도 또 연결하시면 되냐면 간평에 가면은 수익가액 구할 수 있죠. 그럼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해서 구해요?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얘하고는 비례 관계고요. 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0번에는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뭐가 클 때 투자해요. 얘가 크면은 우리가 투자를 채택하죠. 그러면 쭉 지나게 돼서 나중에는 결국 뭐가 하락해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서 다시 균형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투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기대 수익률이 커져서 다시 균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균형을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요. 41번에 가면은 그 투자 대한 선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얘기죠.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니 위험이 큰 투자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의하면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을 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각각 같았을 때 선택할 수 있죠. 두 개의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서는 투자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거는 기억하시나요? 오는 네.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요. 서로 다른 두 투자한 A, B 중에서 수익률의 크기가 A가 더 큰 경우 위험의 크기가 B가 더 작거나 같다면 투자한 A가 선호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서는 선택이 곤란하죠. 수익률은 뭐가 큰데요? A가 더 큰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A가 수익률은 14%인데요. 이게 7%. B는 수익률이 8%인데 얘가 2%. 그죠? 그럼 수익은 얘가 크잖아요. 근데 모두 커요. 위험은 얘가 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얘가 작으니까. 그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죠.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거나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선택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값은 아시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예,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최소가 되는 거고 5번 지문처럼요. 두 투자안의 수익률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갖는 경우에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대한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답을 3번을 줘서요. 어떤 지역의 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빼고 다른 데 투자하면 뭐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지진 발생하는 거 있죠. 그거 갑자기 예고 없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갑자기 우리가 대응해서 그걸 갖다가 여기가 지진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거를 피해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일본에 가면은 동경, 도쿄 있잖아요. 얘들도 살기 괜찮다고 그러고 여기도 살기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얘네 잠재적 위험이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다고요. 언젠가는 한번 터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얘네가 왜 터지냐면요. 일본 애들의 집권이 걔네가 아마 자민당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자민당 애들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농촌에.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동경만 일대를 갖다가 매립을 한 거예요.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를 끼고 있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이게 지진에 취약할 거라고요. 이게 언젠가는 한 번은 터질 거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3번은 그냥 참고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니 지진이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피하라는 얘기냐. 이게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느냐. 이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틀린 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3번을 빼고 나머지 지문만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분산 투자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무슨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계적 위험의 예는 어떤 게 있겠어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의 예. 뭐 인플레라든가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자율의 변화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죠?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최고 경영자의 교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기업에만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3번에 부동산 투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포트폴리오는 걱정을 안 해요. 학원마다 다녀보면요. 투자론이 한 8개 나오는데 그중에 포트폴리오만 잘하세요. 무슨 학원이. 그러니까 한 개는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평이 한 6개, 7개 나오는데 그중에 뭐 제일 잘하냐면 물건별 평가 있죠. 토지 공시가 기지법 그거 하나는 또 다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는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더 하려고 그러면 반타 세 장씩은 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안 되는 거 있으면 조금은 좀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관 한쪽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나머지 과목에 꽂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부담이 심해져요. 그거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계론에서 내가 한 80점 맞아서 꽂아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학계론에서 점수가 상관만큼 안 나오면 뭐 부담된다고요. 그거 민법 풀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하실 거는 지금 학계론이 쉬울 것이다 민법이 쉬울 것이다 뭐 이런 논리는요. 그건 매년 있어 왔던 일이고요. 학계론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난이도에 큰 변화가 없어요. 난이도에. 근데 다만 차이를 두는 건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그 애는 이론은 쉽게 주는 거예요. 배열을 비율을. 근데 계산 문제가 10개씩 나오는 거는 한 3년 주기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11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10개 나온 거고. 그러면 올해 패턴으로 보면은 10개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을 주게 되면 그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민법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28일 때 민법이 좀 어려웠고요. 개론이 어떻게 돼요? 쉬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민법이 어렵게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슷한 난이도로 나와도 29회 때 민법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상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론이 어려웠다고 막 그랬었어요. 개론. 얘는 또 쉬웠다고 그랬고. 그럼 또 열심히 대응하면 또 반대로 매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게 나오면 다음에는 어렵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또 대비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난이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 쉽다 여부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사단이 나냐면요. 개론이 가령 예를 들어서 13회 때도 쉽게 나왔고요. 14회 때도 어떻게 돼요?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5회 때도 어떻게 돼요? 쉽게 나올 거라고 추정했다가 박살난 거고요. 이때가 무진장이 어렵게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때는 민법은 개론보다 더 어렵게 나왔었어요. 근데 학개론에 묻힌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방송에다가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겠는데 민법을 갖고는 얘기할 길이 없잖아요. 법이야 다 어렵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에 등장한 게 이게 나왔다고요. 배보의 그 입지삼각형 그림 있죠.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게 뜬 거예요. 화면 뒤에 쫙 하고 어렵게 나왔다고. 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게. 충실히 한번 더 하시고 저희가 볼 때는 개론은 난이도가 다 비슷해요.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산 문제가 10개가 나오면 깔끔하게 포기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이론을 쉽게 주니까 이론만 잘 풀어도 60점은 나올 수 있는데 계산 문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론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계산에서는 뭐 실수하고 착각할 게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건 다 버린 거니까. 근데 이론은 틀리다고요. 거기서 실수와 착각이 하나 더 들어가면 데미지 크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매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야 올해 민법이 어렵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민법 특강은 다 들어야 돼.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막 상품 판매하는 거죠.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충실이 된 분들은 성적이 맞는데 너무 많이 꿔준다고 생각하면 심적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한쪽을 80 맞고 40 맞는 것 있죠. 이거는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딱 40점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거는 75하고 45도 똑같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삐끗해가지고 과락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90점 나와도 소용이 없는데. 일정한 밸런스는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은 정리를 해두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요 정도가 되면은 듣기는 많이 들었다고요. 정확하게 몰라도. 그러니까 요때 조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성적이 좀 올라요. 이렇게 몇 개라도 확실하게. 그래서 확실한 내 점수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선생님도 아주 불안하다는 얘기죠. 자, 43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면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은요.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문제 출제하면 거의 반드시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하는데요. 이때 위험을 무슨 위험을 가리킨다? 이게 체계적 위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랬죠. 이때 요 위험이 무슨 위험이겠어요?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고요.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 커지겠죠. 무위험률이 증가해도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이 예상이 되면 뭐가 큰 애를 선택하겠어요? 위험이 큰 걸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4번에 이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셨나요? 표정을 보니까는 뭐 이렇게 푸신 분도 있고 뭐 복잡해 보이니까 넘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실전에 가면은 이게 불황과 호황의 확률이 40대 60으로 줬죠. 예, 근데 ABC까지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ABC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얘가 소식이 끊겼어요. 이렇게 나오면 푸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일일이 다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냐면 먼저 호황과 불황에 대한 부분이 있죠. A부동산은 그래도 남편이에요. A부동산은 호황일 때 6%죠. 근데 이게 확률이 몇 프로냐면 40%잖아요. 그러니까 4, 6에 24니까 어떻게 돼요? 2.4%. B도 4, 6에 24니까 2.4%죠. 그러니까 4.8% 나오죠. 두 개 더하면. 거기다 비중인 0.4 있잖아요. 4.8% 곱하기 0.4 하게 되면 1.92%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의 배열로 나오면 일단 뒤로 보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실전에 가서. 푸는데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죠. 거기 하면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포트폴리오 비중이 40이 있고 그 다음에 3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30이 있을 때 호황하고 그 다음에 불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얘는 6%가 있고 4%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8% 있고 몇 프로? 2%. 그 다음에 얘는 12%가 있고 또 마이너스 얼마? 2%까지. 이렇게는 안 들어와요. 마이너스 2까지 들어오면 계산할 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는 안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호황일 때가 이게 40%고 불황일 때가 몇 프로예요? 60%잖아요. 그럼 64, 24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2.4%. 4, 6에 24니까 얼마? 2.4% 나오죠. 그죠? 예,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8% 나오죠. 근데 이 4.8%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0.4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비중이 40%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계산하시면 1.92%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은요. 4.8% 구한 다음에 곱하기 40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구한 수치를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은 수치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92% 나와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48, 32죠. 그럼 3.2% 나오죠. 26, 10이니까는 1.2% 나오겠죠. 그죠? 그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4.4%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0.3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32% 나와요. 이거. 그러면 12에 대한 얼마가 돼요? 0.4 되겠죠. 그럼 계산은 얼마 나오냐면 4.8%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저기 60%잖아요. 그러면 2, 6, 10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1.2%라고요. 그러면 얘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3.6%겠죠. 이게 곱하기 0.3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1.08인가요? 28인가요? 08 나오죠. 이거 다 더하면 나오는 게 이제 거기 1번에 4.32%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숙달이 돼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툭툭툭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거씩 세워서 4.8 곱하기 이거 하는 동안에 시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배열은 일단은 만약에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더라도 마지막으로 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요. 옳지 않은 것끼리 짝진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틀린 거 고르라 이런 얘기죠. 틀린 거.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틀린 거죠. 근데 이것도 주려고 그러면요. 단서로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줬을 때. 그죠? 예. 그럼 기억은 틀렸겠죠? 예.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찾으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가뭉도 분석을 통해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은 제외가 되고요. 그럼 디귿을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니까 틀렸겠죠.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3번은 디귿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출을 가시더라도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풀면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자산을 예금, 주식, 부동산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자산3분법은요.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지 이게 최선의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정도로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면요. 비체계적 위험은 1까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0까지 줄일 수 있죠.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음은 1이 아니라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6번에 가면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활용해서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상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 이자율 10%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래요? 5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개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5년 후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죠. 이거 구할 때는 뭐 써야 돼요? 뭐 써야 돼요? 감채임금 써야 되죠. 그러면은 5천만 원에다가 0.1638 있죠. 걔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년 후 1천만 원의 현재 가치 구하려면 뭐를 써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써야 되죠. 그러니까 1천만 원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인 0.6209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의 5년 후의 미래 가치를 물어봤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써야 되죠. 그러니까 2천만 원 곱하기 1.6109 해야 되죠. 근데 매년 100만 원을 5년간 받을 연금의 5년 후의 원리금 합계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5년 후에 원리금 합계이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를 써야 되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6.1051을 곱하니까 620만 원이 아니라 610만 5,1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4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찾으란 얘기죠. 개수에서. 그죠? 여기에 부합되는 애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수에 대한 개념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만약에 혹시 준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2개 정도를 주고 맞는 거 이렇게 골라라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해도요. 이거를 6개 개수를 다 주고 5개 이거를 다 풀어갖고 문제를 풀게끔 유도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왜 개수 2개 놓고 한번 풀어본 적도 있잖아요. 뭐를 의미하는지. 기억은 안 나시는군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47번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공부, 소감, 소개 뭐 이런 거 한 거 기억하시죠? 감가상각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유지관리비는요? 들어가죠. 소비자급여는? 안 들어가죠. 보안용역비는 들어가겠죠. 개인적 업무비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제 구별을 하시는 건 필요하죠. 현금 흐름 측정할 때. 예. 그 다음에 48번에 가면요.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소득세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순서가 대체충당금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대체충당까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얘가 나와도 그냥 해볼만 해요. 여기에다가 얘네 둘을 더해서 감가상각비만 공제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문제에 보시면 세전이 얼마 나와 있어요? 얘가 5천이잖아요. 근데 대체충당금하고 원금 상환액 있죠? 예, 그게 2개 합해서 얼마예요? 이게 750이잖아요. 그럼 5,750에서 감가상각비만 빼면 되죠?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250이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5,500 나오겠죠? 근데 세율이 몇 프로예요? 20%.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1,100만 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49번은 알 수 있죠. 순수 내연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특히 여름철에는 회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 들어간 애들은 다 비할인기법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번에 가면 내부 수익률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순환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요거 수익률 쓰죠.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을 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1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 가면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있죠.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내부 수익률법에서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현가법에서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서로 다를 수 있죠. 왜 다르냐면 순현가법은 순현가의 크기로 판단을 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때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게 순현가가 있고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순현가가 990만 원이고요. 650만 원, 1365만 원, 그 다음에 88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내부 수익률은 얘가 17.9%, 얘가 19.1%, 얘가 15.1%, 얘가 17.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순현가법은 순현가가 제일 큰 뭐를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B를 선택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을 때는 순현가법에서 선택한 것과 내부 수익률을 선택한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없다. 예,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단일 투자할 때는 다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보셨어요. 이게 백선이어가지고요. 50문제, 50문제 뭐 이렇게 푼다고 가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